자, 오늘 이제 저당권 관련한 문제 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단하게 스크린하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약정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중심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설정 계약, 설정 등기 등이 있게 되면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 관련해서는 출제 포인트,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요. 지문 중에 가끔 나오는 게 피담보채권에 관한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 이렇게 얘기하죠.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 금전채권 외 채권 등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는 건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은행에서 돈 빌려주기 전에 먼저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금전채권 외 채권 등을 담보에 내기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슈 안 되고요. 설정 등기 있으면 저당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등기, 소유권 이전기가 있어야지 매수인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어야지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자, 저당권도 설정 등기 있어야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한편 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게 되면 이 말소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연한 나머지도 다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야. 소유권 등기, 내가 소유권 등기 명인이 되는데 누가 서류를 조작해서 내 등기 명의를 훔쳐갔다 할지라도 나는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비교해서 공부하실 주제가 나중에 주임법에서 논의하게 되는 개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바로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옮기게 되면은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거기다가 확정일자,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하게 된다. 그거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되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저당권의 소멸 등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큰 쟁점 안 되죠. 자, 일단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돈을 갚아버리거나 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게 된다. 경매 있게 되면요, 우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의 권리는 위치를 불문하고 가장 선순위 권리거나 아니면 선순위 권리,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저당권이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자, 목적물의 멸실과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저당권의 물상대유라는 개념과 관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모든 물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건물이 화재로 완벽하게 녹아내린다. 그러면 저당권은 같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때 문제에 목적물의 멸실에 따라서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수용되게 되면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실 때 겁나 중요하죠.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일단 출발점 자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에서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게 될 것인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단독 신청의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 이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상지를 제외하고 모든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 외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단독 신청인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공동
변동 신청이다.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등기법에서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적물의 멸실,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바로 공용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것이 바로 저당권자의 권리라고 해서 간단한 주제, 저당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교해서 지상권,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봤었죠. 다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만의 양도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자, 물권적 청권, 지역권이랑 연계가 돼 있었죠.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 다른 제한 물권에도 기본적으로 준용이 되게 된다. 가다 백에 쓴다는 얘기를 우리가 준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슈가 됐던 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다시 머릿속으로 기억합니다. 자, 내 토지 위에 어떤 사람이 정당한 원 없이 건물을 짓는 등 불법적인 점유가 있게 되면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 또는 토지의 인도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내 토지 위에 누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축조한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불법 건물에 임차인이 있게 되면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내 소유물에 대해서 불법적인 등기가 있게 되면 그거 말소 청구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묶어서 좀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말소 청구를 묶어서 이름하여 방해 폐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다른 제한 물권에도 준용된다. 그래서 전세권 파트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어떤 놈이 불법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권은 없어요.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출제가 됐었고요. 지상권에 있어서는 반환청권 얘기가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지역권에서 출제 이슈가 됐었죠.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지역권에서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방해 배제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됐었고요. 또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저당권자에게도 소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자, 물상대위 겁나 중요한 주제죠. 통계적으로. 자, 우리가 앞에서 공용징수, 멸실 등이 있게 되면 저당권 소멸하게 된다. 해서 멸실에 따라서 받게 될 화재 보험금 청구권, 그 다음에 수용 또는 공용징수에 따라 받게 될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이 금전에 대해서 압류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당권 행사한다는 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유치권에서 저당권하고 차이를 두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름 어렵게 이제 구성했던 주제가 될 것이고, 타담보 제공 청구, 즉시 변제 청구 큰 쟁점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 삼아야 될 것이 경매 청구 후 관련해서 일괄 경매 청구,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하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이러고저러 다 빼버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토지 저당권이다 보니까 건물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불을 제가 켤게요. 아이고 지금 이게 주인만 켤 수 있어요. 이 지문 인식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시 켜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 꺼져다 켜면은 제가 잊어버리고 한 번 더 깜빡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TV가 좀 비싼 거예요. 비싼 거라서 사람들이 이걸 딱 설치를 하니까 무슨 다른 학원에 이런 거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환 만들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들이 안 만들어요. 안 만드니까 이게 있어봤자 쓸모가 없어. 근데
나는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보다가 막히면 컨닝이 되니까 교원을 만들어 놨죠.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일괄 경매 청구 딱 한 가지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딱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일괄 경매 청구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바로 경매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건물 소유자 딴 놈이 지었다가 나중에 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가 다시 취득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뭘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원래 건물을 누가 신축을 했다가 토지 소유자가 신축을 했다가 딴 놈한테 팔아. 근데 이제 다시 또 사. 그래서 경매 청구할 시점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지게 되면 어떻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 길게 볼 게 아니라 그냥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경매 신청을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면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별 쟁점은 안 되죠. 당연히 건물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개념. 자, 겁나 중요하죠. 요즘에 아주 그냥 도배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의 얘는 약 70% 가까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바로 종물에 대해서 혹은 자, 종된 권리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서 다만 이 조항은 자, 소위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이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념을 잡아내셔야 돼.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이 잉어가 자라고 있다. 내 토지 안에 우물을 팠는데 갑자기 내가 잉어를 옮겨놓은 것도 아닌데 잉어가 자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낙찰 받은 사람이 자, 이 잉어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거, 부합물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개념을 봤고요. 좀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데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 구분 소유권에 대응해서 같이 딸려다니는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구분 소유권 당연히 취득하게 될 것이고 매각금을 완납한 시점에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지 사용권도 세트로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종된 권리라고 하는 것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런 논리고죠. 그 다음에 건물 저당권, 건물 전세권. 자, 다시 건물 저당권이라는 거,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또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전세권 파트에서 설명드려서 다시 자,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여기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은 누구? 을 소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을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거나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자, 저당권, 건물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돈을 갚지 못하니까 병은 경매 신청을 할 테고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경매에서 다 낙찰을 받게 된다. 갑을병정 정이 매수인이 되게 된다. 그랬을 때 정은 건물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건물의 조립 근거인 지상권 그리고 전자, 임차권 이런 것들에도 어떻다 같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요걸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건물 전세권자는 이 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하여튼 우리 시험에서는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논의할 쟁점.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과실채권, 과실 수취권 이것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 이유는
반복이 적어서 그래. 한 번 더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매달 10일이 되게 되면 어떻다?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이때 차임병이라는 사람은 임차임병은 갑에게 차임을 매달 10일 되면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려면 이제 왜 없겠다 이제 아이고 그냥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딴 거 다 떠나서 많이 유식해졌잖아. 그래서 저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저런 걸 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경매 붙였나 보죠. 어떤 새끼가 그 경매 넘어가겠지. 그럼 누가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된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요. 자, 근데 요거 말고 요 상태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10월 1일 날 있었다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매가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한편 10월 10일이 되게 되면 임차인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갑이란 소유자한테 돈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때 자 이렇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 을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당권자가 갑을병이라는 임차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야야야야 내가 지금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때부터 그 차임은 나한테 다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저당권의 효력,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유책에 나와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차임 채권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런 때 연산 이런 것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어. 연산이 그렇게 어렵고 그냥 아이고 공부하기 싫어서 뛰어내리고 싶고 나만 그랬나?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겁나 두드려 맞으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는 줄 알고 너는 서울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년 7살 이런 애를 깨워가지고 새벽 5시부터 한 천자문을 읽게. 다행이지 그 양반이 한자밖에 몰랐으니까 영어 알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냥 영어 선생님 출신이었으면 아주 사람을 말렸을 거야. 하여튼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힘들었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게 되니까 그딴 식으로 한자를 공부를 해놓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한자 공부를 시험은 볼 때 시험 준비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상식으로 가는 거야. 어렸을 때 개고생을 해가지고 대충 보면 대충 알아. 근데 한 번도 또 100점은 못 맞아. 왜? 공부를 안 하거든. 이거는 이제 다른 공부해야 되니까 한 번은 대충 해도 거의 어느 정도 점수가 한두 개 틀린 걸로 나오니까 그럼 자랑하는 거야. 한자도 잘 알았다. 근데 저기 뭐 다 잊어버렸지만은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포인트만 외우시는 거야. 포인트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이제 외우다 보면은 이게 스토리가 나중에 생각이 나요.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계속 좌절하셔야 돼. 자 이게 이제 저당권의 효력 제일 중요한 주제. 그리고 저당권은 가장 기본이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저당권의 물상 대위 이런 개념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1시간 동안 뒤지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 30분이면 대충 흘러가게 됩니다. 문제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나? 자, 보니까 경매 얘기는 나중에 보시겠고 자, 문제 가지고 볼게요.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뒤를 봐야 돼. 앞에 소품 뒤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죠.
일괄 경매 청구권, 다시 일괄 경매 청구권 나와 있죠? 뒤를 보면 우리가 외운 걸 기억하는 거야. 일괄 경매 또 같았을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가볼까요?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 축소했는데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때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 인정되지 않죠. 이 정도면 겁나 어려운 문제야. 왜? 저당권 양이 많아가지고 이걸 차근차근 가다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다시 일괄 경매 청구에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만 어떻다?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된다. 그래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씩만 기억하셔야 돼. 일괄 경매. 그러면 또 어떻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을 때. 1번 틀렸었고요. 자, 2번. 자,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원래는 저당권자는 자 채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3자 명의 등기도 다 유효하다. 한번 나왔어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아.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당권이라는 주제가 쭉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성립 얘기를 할 테고 또는 소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앞에서부터 하잖아요. 저당권의 성립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고는 거의 답을 구성하지 않아. 다만 우리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의 교부라고 하는 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로 나왔으니까 자 자주 내는 그 주제는 별로는 하고 일반적 이렇게 덩치가 큰 영역에 있어서는 앞에 던져주는 지문들은 자 스토리상 앞에 있는 것들은 주로 답을 구성하지 않는다. 3번 질문이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표현인데 자 요거는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 물권 행위하고 채권 행위라는 개념 민법 총칙할 때 공부했던 게 있었죠. 채권 행위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뭐가 된다? 채권 행위 또는 뭐라 부른다?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행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게 되죠. 앞으로 어떻다? 이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한편 물권 행위는 지금 당장 어떤 물권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 사이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자 이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채권 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채권 행위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을이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행, 약속의 이행, 채무의 이행만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채권 행위. 이게 첫 번째죠. 매매계약 성립. 자,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겁니다. 채무를 이행한다는 얘기가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될 거고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행위.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 X 부동산이 만약에 갑 소유가 아니야. 아직 지가 소유권을 취득 못한 상태야. 근데 이걸 을에게 팔겠다라고 하는 거, 이 매매 계약은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언제까지? 이행기까지만 알아서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 문제니까 그 뒤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 X 부동산을 갑이 경매로 입찰을 해서 1등을 먹은 상태야. 그럼 이 사람이 뭘 해야 돼?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매각대금이 부족해. 그래서 을한테 파는 거야. 야, 내가 요거 2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 실제 자 시중에 가면 이런 물건은 한 2억 5천 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잔금이 또 융통이 안 되니까 당신이 이거를 2억 3천에 사라라고 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싸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 살 수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물권 행위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물권 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갑이 결국은 등기를 넘겨줘서 실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근데 갑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어. 근데 서류를 조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X 부동산의 등기를 누구한테? 을한테 넘겨줬다. 그 무효입니다. 직계 아니니까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야. 아무 권한 없는 자가 등기를 넘겨준 것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다시 갑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 이런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은 갑 소유가 아닙니다. 갑이 누구? 자, 친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야, 나는 지금 담보물이 없고 친구가 이 부동산 담보물 내줄 거니까 너가 이걸 담보로 1억을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신한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뭘 해야 돼? 자, 설정 계약 말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갑 소유가 아닌데 갑이 어떻게 서류를 조작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을에게 해 주었다. 이것은 바로 어떻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물권 행위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처분을 전제로 해서만 인정되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더럽게 긴 얘기, 저당권 설정에는 처분 행위이므로 그 사람에게 어떻다?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허락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 채무자가 담보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담보물을 내놓게 되면 그걸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라고 해서 물권행위, 채권행위의 개념 관련해서 설명드렸었고요. 기억 나면 좋고 안 좋으면 안 나면 말고 해서 지금 채권행위의 핵심 이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물권행위, 채권행위 또는 처분행위,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다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앞으로 채무의 이행을 하겠다는 채권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을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옳은 표현. 자, 요건 이제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버렸다. 그러면 저당권은 따로이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무효인 저당권,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럼 원래대로 치면 을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고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다시 병명의 저당권 등기를 설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다른 등기상 이해관계는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전 등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을명의 저당권 등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건 총론을 한두 번 얘기할 텐데 어려워요. 그 다음에 5번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듣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문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해서 신경 끄시고요. 이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겁나 쉽게 뽑았던 주제. 근데 이 주 중에서 가장 사실 어려운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일괄 경매 청구입니다. 왜? 앞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자격 요건 따지고 점점점 쭉 가가지고 저당권을 실행한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면 모두 할 수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미리 답을 외우고 치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답은 쉽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이때 오버하시면 안 돼. 지난번에 이거 나왔으니까 혹시 이번엔 이걸 낼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로댕 뒤져버렸어요. 생각하다가 죽어버렸어. 절대 단순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쭉 차근차근 해와서 이게 다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를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앞쪽은 좀 알아. 근데 오히려 일괄 경매 청구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놓쳐버린다고. 그건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답을 뽑는 주제가 뭔가를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 다른 거 다 쪼고쪼고하지 마시고 자, 바로 일괄 경매 청구 뭐라고요? 토지 저당권 설정했을 때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을 때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어려웠던 거 물권
채권 행위 종류 워낙 많아서 외울 수 없고요. 채권 행위는 뭐가 된다? 의무 부담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뭐 간단한 문제죠. 목적물이 멸실됐다. 피담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 또는 이제 채무 변제가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피담보 채권이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다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자, 3번. 자, 경매 나와 있죠? 경매 있으면 저당권의 위치를 불문하고 항상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이 되게 된다. 자, 4번, 5번.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5번 질문.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혼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 중간중간에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무조건 그림을 그리자. 혼동 얘기는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 그래서 자, 지금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소유권만 살아남고 나머지 뒤에 있는 권리는 매각으로 자 소멸하게 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요 파트를 갈 때는 꼴이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 자, 가십시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또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든 간에 자, 이때 원칙적으로 혼동의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이라는 개념 안에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라는 개념도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만약에 해버리면 죄 없는 저당권자가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돈 꿔주고 앞으로 돈 안 갚으면 경매 청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유자가 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작당을 해가지고 자, 지상권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되면은 혼동으로 소멸해버리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셔야 돼. 자, 이렇게 지상권이 결국 혼동으로 소멸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자, 이 지상권을 기준으로 밑에나 뒤에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그림을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든 소유권자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든 뒤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얘 밑에 꼬리가 없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상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근데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을의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저당권이라는 것도 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다시 4번 질문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혼동이 발생해 버리면 어떤 문제? 뒤에 있는 저당권 소멸하게 될 것인데 목적물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때는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리시면 돼. 자,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자, 그림 그려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아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렸다.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혹시 이 밑에 무슨 저당권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 이 문제의 저당권은 어떻다? 이 사람이 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혼동 얘기는 나중에 전체 묶어서 한번 보실 시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논의 포인트 라고 하는 거,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뒤나 옆에 꼬리가 없을 때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그림이 바로 이 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해관계는 없으면 그냥 뒤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혼동 얘기가.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어려웠던 사례. 어쨌든
답은 4번. 나머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 그 다음에 경매의 진행,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1, 2, 3번은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이고요.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거, 표현상 까다로웠던 게 바로 이 아이의 4번이 되겠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케이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을의 X토지에 1번 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두 번째 2번 병이 어떻다? 또 저당권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읽어봐봤자 큰 의미도 없는 사례인데 1번. 자, 1번 저당권자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저당권과 돈 받을 권리,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돈 받을 권리라고 나서 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두 번째, 자, 이 채무자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할 필요도 없이 어떻다?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전반적인 문제 경향이 성립 과정은 큰 이슈가 안 되고 오히려 소멸 이런 것들을 주로 이슈를 삼게 됩니다. 3번 질문,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이미 틀렸지? 저당권 등기는 저당권 발생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 지상권 등기는 지상권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 지역권 설정 등기도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하게 되더라도 이 저당권의 효력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뒤쪽에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좀 유치한 문제예요. 다시 갑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데 누가 서류를 조작해서 이 사람의 저당권을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를 했다고 해서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이런 예를 들었었죠. 매도인 갑에게서 매수인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 매수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 명의 등기를 훔쳐갔다.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를 훔쳐갔다고 해서 을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냐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간명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시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별 쓸데없는 지문입니다. 자, 지금요 스토리가 뭐냐면 자, 지금 감영의 저당권 등기가 첫 번째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말소 안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안 됐다. 병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고 자, 감영의 저당권 등기가 되고 예부터 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자,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가 불법적으로 먼저 말소가 된 상태에서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등기,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이때 말소 기준 권리 병의 저당권이 될 테고 예부터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나중에 누군가 정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서 정이 뭐가 소유권을 갖게 된 상태에서 이 갑이 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었네 다시 살려줘 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법률 관계는 누가 지금 이제 1번 저당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리에 따라서 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네가 왜 배당을 먼저 받아 라고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등기는 회복될 수 없다. 어려워요. 더럽게 어려워. 그 다음에 만약 감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을 유용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밑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어떻다? 유용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자, 을이 갑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갑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런데 자, 병명의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갑명의 저당권 등기를 옮겨
옮겨서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병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돼서 소멸하게 되면 이 아이가 손이 승진의 원칙에 따라서 1순위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서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 5번도 어려운 주제. 자, 그래서 저당권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답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4번, 5번도 너무 지나치게 파고 들어가면 돼. 결국은 어떤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지금 공인중개사 민법이란 과목이 쉽냐 어렵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내용 만만치가 않아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사람들한테는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포인트 하나, 답은 얄실하게, 답은 다 정해져 있고 그거 위주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1개를 찾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실력. 그래서 자세히 볼 거 없어요. 중요치 않은 것들은 어차피 봐도 모르고 등등등. 그래서 답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물상 대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시 갑시다. 자,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용징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멸실에서 발생하는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공용징수에서 발생하는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문제가 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목적물의 멸실 또는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공용징수에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됐을 때 저당권자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이 화재 보험금이라든가 또는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자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이때 압류는 스스로의 압류도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한 압류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압류라는 건 저런 거야.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걔한테 주지 마세요. 내가 챙겨야 되니까 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자, 이 보험회사라든가 또 누구한테 자,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우선 스톱, 그 돈 함부로 주지 마 라고 이렇게 묶어두는 걸 이걸 우리가 압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대위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 물상대위성 없다 해서 겁나 어려워. 우리가 금전만 생각하는데 갑자기 물건이라는 표현을 써서 벙찌게 됩니다. 어찌됐든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당연히 자, 저당권의 물상대위 가능하다. 2번 질문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역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저당권이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자, 공용징수 수용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겁나 어려운 얘기,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건물 전세권에 근거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은 사안이다. 그러면 수용자 모두 전세권도 당연히 수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상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뭘 할 수 있다? 자, 바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야. 겁나 어려워. 3번 질문이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더럽게 어려워.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던 저당권의 물상대위랑 전혀 관련 없는 이상한 얘기를 막 깔아놓고 있어요. 쫄지 마요. 시험 보다가 모르는 얘기 나오면 그냥 감사히 기도 올리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대박이거든. 얘는 답 아니야, 답 아니야. 이렇게 치고 넘어가셔야 돼.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되는 걸 찾아보셔야 돼. 해서 보니까 4번 저당권자,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원래 우리가 이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물건 또는 자, 다시 멸실이나 그다음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서 받게 될 물건, 금전 등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바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우선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이걸 답을 뽑는다고. 실제 여러분들은 자, 이것만 좀 아는 익숙한 지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판례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깔아놓고 나름 어렵게. 근데 애초에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부터 답을 아예 외우고 치고 들어가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5번 질문 요거 이제 쟁점 하나 되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점점점점점 협의 취득된 경우라고 돼 있죠. 협의 취득은 수용이 아닙니다. 협의 취득은 매매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하면서 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법 이름 때문에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주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때는 저당권의 물상 대위가 가능한데 협의 취득 단순한 매매 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상 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자 4번. 그래서 봐봐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 유일하게 하나 아는 게 그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얘기가 화재보험금 청구권, 수용보상금 청구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공부를 할 때 기승전결이 있으면 아예 다이렉트로 결부터 먼저 외우시면 되는 거야. 시간 없고 과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저 결과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이런 뭐 공인중개 자격증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상한 일이야. 그래서 애 새끼 말 안 듣는데 확 죽여버릴까? 그걸 던지고 뛰어내릴까? 아니면 먼저 뛰어내린 다음에 던질까 봐. 별별 생각을 하면서 애들을 키워왔습니다. 애가 군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제일 큰 효도를 한 때가 군대 가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애들이 쓸데없이 반갑고 휴가 나오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휴가 나오고 이런 것들. 호상휴가. 뭔 놈의 군대가 그렇게 호상이 많아. 나라가 그냥 반동이 나는데. 그래서 제 동생 얘기야. 이 새끼는 맨날 기어 나와. 그냥 멀리서 와. 나중에는 이제 한 보름에 한 번씩 기어 나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짜증나게 그냥. 그래서 그 과정도 키워낸 사람들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답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문제예요. 앞에 보통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거 다 공부하신 다음에 마지막. 근데 말이에요. 화재보험금 청구권하고 수용보상금 청구권. 이게 사례 문제가 되면 제일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부터 이렇게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일하게 아는 한 가지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보면은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저당권자 반환 청구권 갖지 않는다. 이게 맞고요.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약정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틀렸죠? 이제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 이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에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맺게 되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낙찰받은 애한테 야, 그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 X 토지에다 이 사람이 우물을 파서 이물을 팠어. 근데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게 뭐 새가 미쳐가지고 물고기 알을 품고 가다가 배변을 봐서 알이 그때까지 안 뒤지고 있다가 살아나서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잉어가 자라고 있다. 그런데 갑수의 토지에 대해서 을한테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할 때 특약을 넣는다고 혹시 이놈의 땅에 잉어가 땅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잉어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특약을 넣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때 낙찰받은 사람은 잉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3번 버리시고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은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맞죠? 분리양도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이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 취득됐을 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계속 내고 있죠? 협의 취득은 뭐라고요? 자,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다?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 1번도 무난하고 2번도 대단히 많이 다뤄지는 주제. 3번 모르겠고요. 4번 자, 저당권,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금형제 뒤쪽 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5번 질문 협의 취득은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였었죠? 근데 2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 이어서 검토합니다.